1. 몰락의 서막. 서울 강남의 63층 S그룹 본사 건물. 오늘은 김도연 상무의 마지막 출근 날이었다. 40년간 한 회사만 바라보며 살아온 그의 인생이 오늘로 끝나는 것이다. 김도연 70세. S그룹 건설사업부 상무로 수십 개의 대형 건설 프로젝트를 성공시킨 전설적인 인물이었다. 그의 손을 거쳐간 아파트 단지만 해도 강남 일대 20개가 넘었고, 그가 기획한 상업시설들은 지금도 서울 곳곳에서 수십억의 임대료를 만들어내고 있었다. 하지만 오늘 그 모든 영광은 끝났다. 회사 동료들은 형식적인 송별회를 열어주었지만 모두의 눈빛에서는 이미 과거의 인물이 되어버린 그에 대한 무관심이 역력했다. 후배들은 그가 자리를 비운 사이 이미 그의 업무를 나누어 가졌고, 그의 전용 주차 자리에는 벌써 다른 차가 서 있었다. 집으로 향하는 길, 도연은 아내 이정숙이 좋아할 비싼 한정판 가방을 들고 있었다. 300만 원짜리 에르메스 백이었다. 결혼 40주년을 기념해 그리고 은퇴를 함께 축하하자는 의미로 준비한 선물이었다. 이정숙 66세. 젊은 시절 그녀는 순종적이고 내조를 잘하는 현모양처였다. 도연이 야근을 하고 회식으로 늦게 들어와도 따뜻한 밥을 차려주었고 아이들을 키우며 가정을 지켜주었다. 하지만 그건 옛날 이야기였다. 강남 압구정동의 50평 아파트 현관문을 열자마자 도연을 맞이한 건 축하의 박수가 아니라 차가운 시선이었다. 이정숙은 거실에서 친구들과 마작을 치고 있었고 그의 등장에도 눈길 하나 주지 않았다. 오히려 친구들 앞에서 그를 무시하는 듯한 말투로 쏘아붙였다. 이제 집에서 빈둥거릴 사람이 왔다고 앞으로 용돈도 제대로 줄 수 있을지 모르겠다고 비꼬았다. 도연이 정성스럽게 준비한 선물을 내밀자 정숙은 짜증스러운 표정을 지으며 받아들였다. 좋긴 하지만 이제 이런 건 사지 말라고 돈 벌어오지도 못하면서 쓸데없는데 돈을 낭비한다고 핀잔을 주었다. 친구들은 그 모습을 보며 키득거렸고 도연은 자신이 40년간 벌어온 돈으로 샀다는 말조차 꺼내지 못했다. 그날 저녁 아들 김민수와 며느리 박혜진이 찾아왔다. 민수는 35세로 대학 졸업 후 아버지 인맥으로 중견기업에 취직해 과장으로 일하고 있었다. 혜진은 32세로 치과의사였지만 개원한 지 얼마 되지 않아 환자가 많지 않았다. 그들은 할아버지의 은퇴를 축하한다며 왔지만 실제로는 앞으로의 용돈 문제를 걱정하러 온 것이었다. 민수는 아버지에게 이제 국민연금과 퇴직금으로 조용히 지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자신들도 이제 독립해서 살아야 하니 앞으로는 경제적인 도움을 기대하지 말라고 못을 박았다. 며느리 혜진은 더 노골적이었다. 시아버지가 집에서 할 일도 없이 빈둥거리면 스트레스 받는다고 차라리 경로당이라도 다니라고 건의했다. 이어서 둘째 딸 김미영과 사위 최철수도 도착했다. 미영은 33세로 결혼 후 전업주부가 되어 두 아이를 키우고 있었고 철수는 36세로 외국계 회사에서 팀장으로 일하고 있었다. 하지만 그들 역시 아버지의 은퇴를 반기지 않았다. 오히려 앞으로 생활비가 줄어들 텐데 손자들 교육비는 어떻게 할 거냐고 걱정부터 앞섰다. 3개월이 지나자 가족들의 태도는 완전히 달라져 있었다. 가족 모임에서 도연을 향한 원망과 불만이 공공연히 표출되기 시작했다. 아직 70세밖에 안 됐는데 왜 은퇴를 했느냐, 요즘 80세까지도 일하는 시대인데. 너무 일찍 포기한 것 아니냐는 비난이 쏟아졌다. 심지어 정숙은 친구들과의 모임에서 남편이 은퇴해서 창피하다고, 다른 사람들은 아직 현역인데 혼자만 늙어 보인다고 불평했다. 그 순간 도연은 깨달았다. 처음 1-2주간의 따뜻함은 단지 관습적인 예의였을 뿐 자신이 더 이상 돈을 벌어올 수 없게 되자 가족들에게는 점점 짐이 되어가고 있었던 것이다. 40년간 가족을 위해 희생했던 모든 것들이 당연한 것으로 여겨졌고 가장으로서의 권위는 서서히 무너져 내리고 있었다. 그의 존재는 이제 불편한 것이 되어버렸다. 나락으로의 추락. 은퇴 후 한 달이 지났지만 도연의 일상은 비참했다. 매일 아침 7시에 일어나는 습관은 그대로였지만 갈 곳이 없었다. 아내 정숙은 매일 친구들과의 모임으로 집을 비웠고 도연에게는 아침밥조차 차려주지 않았다. 냉장고에 있는 반찬으로 대충 끼니를 때우거나 근처 식당에서 혼자 밥을 먹어야 했다. 정숙의 생활은 오히려 더욱 화려해졌다. 매주 골프장을 다니며 레슨을 받고 월 2회는 해외여행을 떠났다. 친구들과 함께 일본, 동남아시아를 돌아다니며 명품 쇼핑을 즐겼고 그 비용은 모두 도연의 퇴직금과 적금에서 나갔다. 정숙은 남편이 은퇴했으니 이제 자신이 인생을 즐길 차례라고 당당하게 말했다. 더 충격적인 것은 자녀들의 태도였다. 민수는 아버지가 집에만 있다고 친구들에게 창피하다며
차라도 배워서 대리운전이라도 하라고 제안했다. 70세 노인에게 대리운전을 하라니 도연은 자신의 귀를 의심했다. 며느리 혜진은 더 노골적으로 시아버지의 존재를 부담스러워했다. 집에 와서도 시아버지 눈치를 봐야 한다고 차라리 요양원 같은 곳을 알아보는 게 어떻겠냐고 남편에게 속삭였다. 딸 미영도 마찬가지였다. 아버지가 손자들을 돌봐주기를 기대했는데 요즘 아이들은 할아버지 같은 꼰대를 싫어한다며 아이들 교육에 방해만 된다고 했다. 사위철수는 장인어른이 시대에 뒤떨어진 사고방식을 가지고 있다며 손자들에게 나쁜 영향을 줄까봐 걱정된다고 공공연히 말했다. 가족들의 모임에서 도연의 자리는 점점 줄어들었다. 처음에는 식탁 맨 윗자리였던 그의 자리가 어느새 구석진 곳으로 밀려났고 급기야는 자신을 위한 자리조차 마련되지 않았다. 가족 사진을 찍을 때도 도연은 자연스럽게 제외되었고 가족 여행 계획을 세울 때도 그의 의견은 무시되었다. 정숙의 친구들은 도연을 보며 수근거렸다. 저렇게 일찍 은퇴해서 집에서 놀고 먹는 남편을 둔 정숙이 불쌍하다고 요즘 같은 시대에 70세면 아직 한창 일할 나이인데 의지가 없다고 비난했다. 정숙은 그런 친구들의 말에 동조하며 남편을 더욱 무시하기 시작했다. 결정적인 사건은 추석 명절에 일어났다. 온 가족이 모인 자리에서 도연이 손자에게 용돈을 주려고 하자 민수가 아버지의 손을 막았다. 이제 벌이가 없는 할아버지가 무슨 용돈을 주냐며 괜히 아이들이 기대하게 만들지 말라고 했다. 그 말을 들은 손자는 할아버지를 보며 할아버지는 가난해졌어요? 라고 순진하게 물었고 그 순간 도연의 마음은 산산조각 났다. 정숙은 친구들과의 모임에서 남편 이야기를 할 때마다 한숨을 쉬었다. 하루 종일 집에서 빈둥거리며 텔레비전만 보는 남편 때문에 스트레스가 이만저만이 아니라고 털어놓았다. 그러면서 요즘은 남편과 같은 공간에 있는 것조차 숨이 막힌다고 호소했다. 급기야 정숙은 도연에게 원룸을 알아보라고 요구했다. 집이 좁아서 두 사람이 함께 있기 힘들다는 이유였다. 실제로는 친구들을 집에 초대할 때 남편이 있으면 불편하다는 것이 진짜 이유였다. 도연은 자신이 40년간 살아온 집에서 쫓겨나는 상황에 직면했다. 결국 도연은 집 근처 원룸을 얻어 이사를 가야 했다. 15평짜리 작은 원룸에는 간단한 가구와 생필품만 들어갔고 평생 모아온 책들과 추억의 물건들은 대부분 버려야 했다. 가족들은 그의 이사를 도와주지 않았고 심지어 이사 비용도 자신이 부담해야 했다. 원룸에서의 첫날 밤 도연은 혼자 앉아 지난 40년을 되돌아봤다. 가족을 위해 새벽부터 밤늦게까지 일했던 날들, 아이들 교육비와 결혼비용을 마련하기 위해 술과 담배를 끊고 절약했던 시간들, 아내의 생일과 결혼기념일을 챙기기 위해 야근을 마다하지 않았던 추억들이 머릿속을 스쳐갔다. 그런데 이제 그 모든 것이 당연한 것으로 여겨지고 더 이상 쓸모없는 존재가 되어버린 자신을 바라보며 깊은 절망감에 빠졌다. 3. 배신의 진실. 원룸에서 홀로 지내던 도연에게 더 큰 충격이 기다리고 있었다. 어느 날 오후 우연히 집 근처 카페에서 커피를 마시고 있던 도연은 깜짝 놀랄 광경을 목격했다. 아내 정숙이 낯선 남자와 다정하게 손을 잡고 걸어가고 있는 것이었다. 그 남자는 정숙이 다니는 골프장의 사장 한명호였다. 58세의 한명호는 강남에서 프리미엄 골프장 3개를 운영하는 성공한 사업가였다. 도연은 믿을 수 없었다. 40년간 함께 살아온 아내가 다른 남자와 불륜을 저지르고 있다니. 그는 몰래 뒤를 따라갔고 두 사람이 호텔에 들어가는 모습까지 확인했다. 정숙은 남편에게는 친구들과 쇼핑을 간다고 거짓말을 했지만 실제로는 한명호와 만나 미래를 즐기고 있었던 것이다. 더 충격적인 사실은 이 불륜이 이미 2년째 지속되고 있다는 것이었다. 정숙이 골프를 배운다며 매주 골프장에 다닌 것도 해외여행을 자주 간 것도 모두 한명호와 함께하기 위함이었다. 한명호는 정숙에게 명품백과 보석을 선물했고 심지어 제주도에 펜션을 함께 구입하기까지 했다. 정숙은 친구들에게도 자신의 불륜 사실을 자랑스럽게 털어놓고 있었다. 늙고 무능한 남편보다 젊고 성공한 한명호가 훨씬 매력적이라고 이제야 진짜 인생을 사는 기분이라고 말했다. 친구들은 그런 정숙을 부러워하며 응원해주고 있었고 심지어 이혼을 부추기기도 했다. 도연이 더 큰 배신감을 느낀 것은 자녀들의 반응이었다. 민수와 미영은 어머니의 불륜 사실을 이미 알고 있었지만 아버지 편을 들기는커녕 오히려 어머니를 이해한다고 했다. 그들은 아버지가 은퇴 후 집에서 빈둥거리며 어머니를 우울하게 만들었다고 어머니도 자신만의 행복을 찾을 권리가 있다고 주장했다. 며느리 혜진은 더 노골적이었다. 시어머니가 새로운 남자친구를 만난 것을 축하한다며 시아버지 같은 무능한 남편보다는 성공한 사업가가 훨씬 낫다고 공공연히 말했다.
사위 철수도 마찬가지였다. 장모님이 인생의 새로운 전환점을 맞았다며 늙은 장인보다는 젊고 능력 있는 남자가 장모님께 더 잘 맞는다고 했다. 가족들은 정숙의 불륜을 묵인할 뿐만 아니라 오히려 도연을 비난했다. 남편으로서 아내를 행복하게 해주지 못했던 것이 문제라고 이제라도 조용히 이혼해 주는 것이 모두를 위해 좋겠다고 압박했다. 심지어 민수는 아버지가 어머니의 새로운 인생을 방해하지 말라고 경고하기까지 했다. 정숙은 한명호와의 관계가 공개되자 더욱 당당해졌다. 도연에게 이혼 서류에 사인하라고 요구했고 재산 분할을 위해 변호사를 고용했다. 그 변호사는 강남에서 유명한 이혼 전문 변호사 박상민이었다. 박상민은 정숙에게 남편의 모든 재산을 빼앗을 수 있는 방법들을 제시했다. 변호사의 조언에 따라 정숙은 도연 명의의 예금을 하나씩 해지하기 시작했다. 부부 공동 명의로 된 통장들을 자신의 단독 명의로 바꿨고 아파트도 자신의 소유로 만들려고 시도했다. 심지어 도연이 모르는 사이에 그의 인감도장을 위조해서 각종 서류에 사인했다. 한명호는 정숙에게 결혼하자고 제안했지만 조건이 있었다. 도연으로부터 최대한 많은 재산을 가져와야 한다는 것이었다. 한명호는 겉으로는 성공한 사업가였지만 실제로는 골프장 운영이 어려워 많은 빚을 지고 있었다. 정숙의 재산을 이용해서 자신의 사업을 정리하려는 속셈이었다. 정숙은 그런 한명호의 속내도 모른 채 그에게 맞춰 행동했다. 도연과의 이혼을 서두르며 재산 분할에서 유리한 위치를 차지하기 위해 온갖 수단을 동원했다. 심지어 도연이 가정폭력을 행사했다는 거짓 진술서까지 작성했고 이를 뒷받침할 가짜 증인들을 매수하기도 했다. 자녀들은 그런 어머니의 행동을 적극적으로 지지했다. 민수는 아버지가 어머니에게 정신적 피해를 줬다며 위자료까지 요구해야 한다고 부추겼다. 미영은 아버지의 모든 재산을 어머니가 가져가는 것이 당연하다며 아버지는 국민연금이나 받고 조용히 살라고 했다. 도연은 가족들의 배신 앞에서 완전히 무너져 내렸다. 40년간 사랑했던 아내의 불륜, 자녀들의 냉담한 반응, 그리고 자신의 재산을 빼앗으려는 음모까지. 모든 것이 한꺼번에 무너져 내리는 상황에서 도연은 극심한 우울감과 절망감에 빠졌다. 하지만 그는 아직 자신이 숨겨둔 마지막 카드가 있다는 것을 가족들이 모른다는 사실에 조금의 위안을 얻었다. 4. 숨겨진 진실. 원룸에서 절망에 빠져있던 도연에게 반전의 순간이 찾아왔다. 어느 날 오후 낡은 정장을 입은 중년 여성이 그를 찾아왔다. 그녀는 김민정, 도연이 S그룹에서 일할 때 20년간 함께했던 비서였다. 현재 55세인 그녀는 도연이 은퇴한 후 따로 투자자문 회사를 차려 운영하고 있었다. 민정이 가져온 서류 뭉치를 보고 도연은 잠시 미소를 지었다. 그 안에는 그가 S그룹 재직 시절 비밀리에 축적해온 진짜 재산의 전모가 담겨 있었다. 사실 도연은 단순한 회사원이 아니었다. S그룹의 건설사업부 상무로 일하면서 그는 수많은 개발 프로젝트의 핵심 정보를 미리 알 수 있었고 이를 바탕으로 철저히 계산된 투자를 해왔다. 20년 전부터 도연은 개발 예정 지역의 땅을 비밀리에 매입했다. 당시에는 아무도 관심 갖지 않던 경기도와 인천의 외곽 지역들이었지만 지금은 신도시 개발과 대규모 인프라 건설로 땅값이 수십 배로 뛰어올랐다. 특히 인천국제공항 근처에 매입한 10만 평의 토지는 현재 시세로 200억 원이 넘는 가치를 지니고 있었다. 또한 도연은 S그룹의 주식을 꾸준히 매입해왔다. 임직원들도 모르는 회사의 내부 정보를 바탕으로 주가가 하락할 때마다 조금씩 사 모았고 현재 그가 보유한 S그룹 주식만 해도 50억 원어치였다. 게다가 S그룹과 협력업체였던 여러 중소기업들의 주식도 보유하고 있었는데 이들 대부분이 큰 성장을 거듭하며 주가가 몇십 배로 올랐다. 가장 놀라운 것은 부동산 투자였다. 도연은 서울 곳곳에 상가 건물과 오피스텔을 소유하고 있었다. 강남역 근처의 상가 건물 한 채, 홍대 앞의 상업시설 지분, 그리고 분당과 일산의 대형 쇼핑몰 지분까지. 이들 부동산에서 나오는 월 임대료만 해도 3억 원이 넘었다. 민정이 보여준 통장 잔고는 더욱 충격적이었다. 국내외 은행과 증권사에 분산 예치된 현금만 100억 원이 넘었고 해외 부동산 투자를 통해 확보한 자산도 수십억 원에 달했다. 싱가포르와 호주의 프리미엄 부동산, 미국, 실리콘밸리의 상업용 부동산까지 그의 포트폴리오는 전 세계에 걸쳐 있었다. 하지만 도연이 이 모든 재산을 가족들에게 숨긴 이유가 있었다. 그는 아내와 자녀들이 자신을 진정으로 사랑하는지 아니면 단지 돈 때문에 함께 있는지 확인하고 싶었던 것이다. 특히 은퇴 후 가족들의 반응을 보고 싶어 일부러 평범한 퇴직자인 척 연기를 해왔다. 민정은 도연에게 말했다.
이제 진실을 밝힐 때가 되었다고 가족들이 그를 어떻게 대하는지 충분히 확인했으니 이제 반격할 차례라고. 그녀는 이미 모든 준비를 마쳐뒀다고 했다. 도연 명의로 설립된 여러 법인과 투자회사들이 그의 지시만 기다리고 있었고 유능한 변호사들과 회계사들도 대기 중이었다. 도연은 민정에게 첫 번째 임무를 지시했다. 정숙이 자신의 명의를 도용해서 빼돌린 재산들을 모두 추적하라는 것이었다. 동시에 정숙과 한명호의 불륜 증거를 확실히 수집하고 한명호의 재정 상태도 철저히 조사하라고 했다. 특히 한명호가 운영하는 골프장들의 실제 재무 상황을 파악해서 그가 정숙에게 접근한 진짜 이유를 밝혀내라고 지시했다. 민정은 도연에게 또 다른 소식을 전했다. 민수가 투자한 사업이 부도 위기에 처해 있다는 것이었다. 민수는 친구들과 함께 온라인 쇼핑몰 사업을 시작했는데 초기 투자금 5억 원이 모두 날아갔을 뿐만 아니라 추가로 3억 원의 빚까지 떠안게 되었다. 며느리 혜진의 치과도 마찬가지였다. 개원 후 환자가 늘지 않아 매달 적자를 기록하고 있었고 의료장비 대출금 상환도 어려운 상황이었다. 딸 미영의 가정도 경제적 어려움에 처해 있었다. 사위 철수가 다니던 외국계 회사에서 구조조정이 있었고 그는 명예퇴직을 당했다. 퇴직금으로 창업을 시도했지만 실패했고 현재는 실업급여에 의존하며 재취업을 찾고 있는 상황이었다. 두 아이의 교육비와 생활비 때문에 매달 적자가 누적되고 있었다. 아이러니하게도 가족들이 경제적 위기에 처한 바로 그 시점에 도연을 무시하고 배신했다는 사실이었다. 그들은 자신들의 위기를 해결해 줄 수 있는 사람이 바로 그들이 버린 가장이라는 것을 전혀 모르고 있었다. 민정은 도연에게 마지막으로 중요한 정보를 전했다. 한명호의 골프장 사업이 실제로는 파산 직전이라는 것이었다. 코로나 이후 골프장 운영이 어려워졌고 과도한 투자로 인한 부채가 30억 원이 넘었다. 한명호는 정숙과의 결혼을 통해 이 빚을 해결하려고 했던 것이다. 정숙은 자신을 진짜 사랑한다고 믿고 있었지만 실제로는 그녀의 재산을 노린 치밀한 계략에 빠진 것이었다. 도연은 이 모든 정보를 들으며 차가운 미소를 지었다. 이제 진짜 게임이 시작될 때였다. 40년간 참고 견뎌온 모든 것에 대한 정산을 할 시간이 온 것이었다. 복수의 서막. 도연의 반격이 시작되었다. 그는 민정과 함께 치밀하게 계획된 작전을 실행에 옮겼다. 첫 번째 타겟은 아내 정숙이 불법적으로 빼돌린 재산들이었다. 도연의 법무팀은 정숙이 위조한 인감증명서와 허위 서류들을 모두 찾아냈고 이를 근거로 모든 재산 이전을 무효화시켰다. 정숙이 자신의 명의로 바꾼 예금들은 하루아침에 모두 동결되었다. 그녀가 한명호와 함께 제주도에 구입한 펜션도 도연 명의의 자금으로 구입된 것이 밝혀져 압류되었다. 더욱 충격적인 것은 정숙이 그동안 명품 쇼핑과 해외여행에 쓴 돈이 모두 횡령으로 분류되어 그녀가 형사처벌을 받을 수 있는 상황에 처했다는 것이었다. 한명호는 더욱 큰 타격을 받았다. 도연의 조사 결과 그의 골프장들이 모두 부실 경영 상태였고 세금 체납과 직원들의 임금 체불까지 밝혀졌다. 도연은 한명호의 채권자들에게 익명으로 정보를 제공했고 이들은 일제히 한명호의 재산에 대해 가압류를 신청했다. 하루아침에 한명호는 파산 직전의 상황에 몰렸다. 정숙은 갑작스럽게 벌어진 상황을 이해할 수 없었다. 어제까지만 해도 자신의 통장에 있던 돈들이 모두 사라졌고 카드는 정지되었으며 심지어 집까지 압류 위기에 처했다. 그녀는 급하게 변호사 박상민을 찾아갔지만 박상민도 어쩔 수 없다고 했다. 모든 재산 이전이 불법적으로 이뤄진 것이 명백하고 이미 법적 절차가 진행되고 있어 되돌릴 수 없다는 것이었다. 한명호는 정숙에게 이별을 통보했다. 자신도 파산 위기에 처한 상황에서 더 이상 그녀와 함께할 수 없다고 처음부터 그녀의 재산 때문에 접근했다고 솔직히 털어놓았다. 정숙은 충격과 배신감에 무너져 내렸다. 진정한 사랑이라고 믿었던 관계가 모두 거짓이었다는 것을, 자신이 완전히 이용당했다는 것을 깨달았다. 이때 도연은 두 번째 작전을 실행했다. 자녀들의 경제적 위기를 해결해주되 자신이 도왔다는 사실을 숨기는 것이었다. 민수의 사업 부도 위기는 익명의 투자자가 나타나 해결되었다. 5억 원의 투자금과 함께 경영 컨설팅까지 제공받게 된 민수는 기사회생할 수 있었다. 하지만 그는 이 익명의 투자자가 자신의 아버지라는 것을 전혀 모르고 있었다. 며느리 혜진의 치과도 갑작스럽게 환자가 몰리기 시작했다. 근처에 새로 들어선 대형 아파트 단지 주민들이 단체로 찾아와 치료를 받았고 의료보험 관련 서류 처리도 원활해졌다. 혜진은 이를 자신의 실력과 운이라고 생각했지만 실제로는 도연이 자신의 인맥을 동원해 환자들을 보내주고 있었던 것이다.
사위 철수의 재취업도 순조롭게 이뤄졌다. 그가 지원했던 여러 회사 중 가장 좋은 조건의 회사에서 연락이 왔고 연봉도 이전보다 30% 인상된 조건으로 채용되었다. 철수는 자신의 능력을 인정받았다고 기뻐했지만 실제로는 도연이 그 회사의 대주주 중 한 명으로서 영향력을 행사한 결과였다. 가족들은 갑작스럽게 찾아온 행운에 기뻐했지만 정작 이 모든 것을 가능하게 한 도연에 대해서는 여전히 무관심했다. 오히려 자신들의 성공을 자랑하며 무능한 아버지와는 다르다고 더욱 우쭐해했다. 민수는 친구들에게 자신이 성공한 사업가가 되었다고 자랑했고 혜진은 인기 있는 치과 의사가 되었다며 시어머니에게 거만하게 굴었다. 하지만 도연의 진짜 목적은 따로 있었다. 그는 가족들이 위기에 처했을 때 자신이 얼마나 소중한 존재였는지 깨닫게 하려고 했다. 동시에 자신의 진짜 재산과 능력을 숨긴 채 가족들의 진짜 속마음을 더 확실히 확인하려고 했다. 정숙은 한명호에게 버림받고 재산마저 잃자 완전히 절망에 빠졌다. 친구들은 그녀의 몰락을 보며 하나둘 떠나갔고 그동안 자신을 부러워하던 사람들은 이제 그녀를 조롱하기 시작했다. 명품백과 보석들도 모두 압류되어 가져갔고 골프장 회원권도 취소되었다. 화려했던 생활은 하루아침에 끝났다. 그녀는 자녀들에게 도움을 요청했지만 민수와 미영은 어머니의 불륜과 아버지에 대한 배신 때문에 창피하다며 선을 그었다. 특히 며느리 혜진과 사위 철수는 시어머니의 추문이 자신들에게 피해를 줄까봐 아예 연락을 끊어버렸다. 정숙은 자신이 가족들로부터도 완전히 고립되었다는 것을 깨달았다. 이 모든 상황을 지켜보던 도연은 마침내 마지막 단계를 준비하기 시작했다. 이제 진짜 정체성을 드러내고 가족들 앞에 모든 진실을 공개할 때가 온 것이었다. 그는 민정에게 지시했다. 강남 한복판에 새로운 사무실을 마련하고 언론사들과 접촉해 인터뷰를 준비하라고. 이제 김도현이라는 이름이 세상에 어떤 의미인지 모두에게 보여줄 때였다. 6. 진실의 폭로와 완전한 역전. 운명의 날이 왔다. 도연은 민정과 함께 강남 테헤란로의 63층짜리 프리미엄 오피스 빌딩 최상층에 마련한 사무실에서 기자회견을 열었다. 이 빌딩 역시 도연이 10년 전에 매입한 부동산 중 하나였지만 지금까지 아무도 그 사실을 몰랐다. 기자회견장에는 경제지 기자들과 방송사 PD들이 모여들었다. 도연은 정중한 양복 차림으로 나타나 자신을 소개했다. S그룹 전 상무 김도연, 현재 DH인베스트먼트 회장이자 여러 부동산 개발 회사의 대주주라고 밝혔다. 기자들은 갑작스럽게 나타난 이 신비로운 부자가 누구인지 궁금해했다. 도연은 차분한 목소리로 자신의 이야기를 시작했다. 40년간 성실히 직장 생활을 하며 축적한 재산이 현재 시가 총액 500억 원에 달한다고 발표했다. 서울과 수도권 일대의 프리미엄 부동산 20여 건, 국내외 주식 투자로 얻은 수익 그리고 해외 부동산 포트폴리오까지 상세히 공개했다. 특히 그는 은퇴 후 겪었던 가족들의 배신과 무시에 대해서도 솔직하게 털어놓았다. 아내의 불륜, 자녀들의 냉대, 그리고 자신이 원룸으로 쫓겨나면서까지 겪었던 굴욕적인 상황들을 담담하게 이야기했다. 하지만 그는 이 모든 것을 복수가 아닌 교훈으로 받아들였다고 강조했다. 저는 이제 새로운 인생을 시작하려고 합니다. 그동안 가족만을 위해 살았다면 이제는 저 자신을 위해 그리고 사회를 위해 살고자 합니다. 도연은 자신의 재산 중 상당 부분을 사회에 기부하겠다고 발표했다. 시니어 창업 지원 재단을 설립해 은퇴 후 새로운 도전을 원하는 노년층을 돕겠다고 했다. 또한 가정에서 소외된 노인들을 위한 복지시설과 상담센터도 운영하겠다고 선언했다. 기자회견 장면은 저녁 뉴스와 인터넷을 통해 전국에 방송되었다. 도연의 이야기는 많은 사람들에게 감동과 충격을 주었고 특히 비슷한 처지의 은퇴자들에게는 희망의 메시지가 되었다. 온라인 커뮤니티에서는 도연을 응원하는 글들이 쏟아졌고 그를 은퇴자의 롤모델이라고 부르기 시작했다. 한편 이 뉴스를 본 가족들의 반응은 각양각색이었다. 정숙은 자신이 살고 있던 원룸에서 텔레비전 화면을 보며 완전히 멘탈이 붕괴했다. 자신이 40년간 함께 살았던 남편이 500억 원의 재산을 가진 부자였다는 사실, 그리고 자신이 그를 무시하고 배신하며 버렸다는 현실을 받아들일 수 없었다. 민수와 미영은 더욱 복잡한 심경이었다. 아버지가 자신들의 경제적 위기를 몰래 해결해준 익명의 후원자였다는 사실을 깨달았을 때 그들은 말할 수 없는 부끄러움과 후회를 느꼈다. 자신들이 무시하고 조롱했던 아버지가 사실은 자신들을 끝까지 보살피고 있었다는 것을, 그들의 성공도 모두 아버지 덕분이었다는 것을 알게 되었다. 며느리 혜진과 사위 철수는 충격에서 헤어나올 수 없었다.
그들이 무능하다고 깔봤던 시아버지 장인어른이 실제로는 자신들보다 훨씬 성공한 사업가였다는 사실이 믿어지지 않았다. 특히 자신들의 치과와 회사가 성공한 것도 모두 장인어른의 도움 때문이었다는 것을 알고는 더욱 당황했다. 가족들은 급하게 도연에게 연락을 취하려 했지만 그의 새로운 사무실에는 비서진들이 모든 연락을 차단했다. 도연은 가족들과의 만남을 거부했고 오직 법적인 문제만 변호사를 통해 해결하겠다고 선언했다. 정숙은 절망감에 빠져 알코올 중독 증세를 보이기 시작했다. 친구들은 모두 그녀를 외면했고 한때 자신을 사랑한다고 했던 한명호는 연락조차 받지 않았다. 그녀는 매일 술에 취해 도연에게 용서를 빌렸다며 그의 사무실 앞에서 소동을 피우기도 했다. 자녀들도 각자의 방식으로 아버지에게 접근을 시도했다. 민수는 언론사를 통해 공개적으로 아버지에게 사과하는 기사를 냈고 미영은 손자들을 데리고 할아버지를 만나달라고 애원했다. 하지만 도연은 모든 것을 거부했다. 도연은 새로운 삶을 시작했다. 강남의 펜트하우스로 이사를 했고 전담 비서와 운전기사, 심지어 개인 요리사까지 고용했다. 하지만 그는 화려한 생활보다는 의미 있는 일에 더 집중했다. 시니어 창업지원센터를 열어 매주 강연을 했고 소외된 노인들을 위한 상담 봉사활동을 시작했다. 특히 그는 자신과 비슷한 처지의 은퇴자들을 적극적으로 도왔다. 가족들에게 무시당하고 소외된 노인들에게 새로운 기회를 제공했고 그들이 자존감을 되찾을 수 있도록 다양한 프로그램을 운영했다. 도연의 이런 활동은 언론의 지속적인 관심을 받았고 그는 제2의 인생을 사는 성공한 시니어의 상징적인 인물이 되었다. 7. 진짜 승리의 의미. 1년 후 도연의 삶은 완전히 달라져 있었다. 그는 시니어 창업지원재단을 통해 수백 명의 노인들에게 새로운 기회를 제공했고 이들 중 상당수가 성공적인 사업을 운영하고 있었다. 도연 자신도 새로운 투자 프로젝트들을 통해 재산을 더욱 늘려갔고 현재 그의 순자산은 800억 원에 달했다. 무엇보다 도연은 진정한 행복을 찾았다. 매일 아침 일어나는 것이 즐거웠고 자신의 경험과 지혜를 후배들에게 전수하는 일에서 큰 보람을 느꼈다. 그는 정기적으로 대학교와 기업체에서 강연을 했고 그의 자서전은 베스트셀러가 되어 많은 사람들에게 영감을 주었다. 한편 정숙의 몰락은 더욱 가속화되었다. 알코올 중독으로 건강이 악화된 그녀는 현재 정신병원에 입원해 있었다. 한때 그녀를 사랑한다고 했던 한명호는 파산 후 행방불명 상태였고 그녀가 그토록 자랑스러워했던 친구들은 모두 등을 돌렸다. 정숙은 매일 도연에게 용서를 빌며 재결합을 요청하는 편지를 보냈지만 도연은 한 번도 답장을 하지 않았다. 자녀들의 상황도 복잡했다. 민수는 아버지의 도움으로 사업이 성공했지만 그 성공이 온전히 자신의 것이 아니라는 사실에 괴로워했다. 그는 공개적으로 아버지에게 사과했고 자신의 잘못을 인정했지만 도연은 여전히 만남을 거부했다. 민수의 부인 혜진은 더욱 절망적이었다. 치과가 성공한 것도 시아버지 덕분이라는 사실이 알려지자 환자들과 동료 의사들 사이에서 체면을 잃었다. 딸 미영과 사위 철수도 마찬가지였다. 철수의 재취업과 가정의 경제적 안정 모두 장인어른의 숨은 도움 덕분이었다는 것이 밝혀지자 그들은 큰 자책감에 빠졌다. 특히 철수는 그동안 장인어른을 무시하고 조롱했던 자신의 행동이 얼마나 어리석었는지 깨달으며 심한 우울증에 시달렸다. 손자들도 할아버지의 진실을 알고 나서 큰 충격을 받았다. 그들은 어린 나이에도 할아버지가 얼마나 대단한 분인지 그리고 자신들 가족이 얼마나 큰 실수를 했는지 이해할 수 있었다. 특히 큰 손자는 친구들에게 자랑스럽게 할아버지 이야기를 하고 싶었지만 할아버지가 자신들과 만나주지 않는다는 사실 때문에 마음 아파했다. 도연은 가족들의 사과와 재결합 요청을 모두 거부했지만 그렇다고 해서 그들에 대한 미움이나 원망을 품고 있지는 않았다. 오히려 그는 이 경험을 통해 진정한 가족의 의미와 사랑의 본질에 대해 깊이 깨달았다. 진짜 사랑은 조건이 없는 것이고 진정한 존중은 상대방의 능력이나 재산과 관계없이 주어져야 한다는 것을 배웠다. 어느 날 저녁 도연은 펜트하우스 테라스에서 서울 야경을 바라보며 지난 일들을 회상했다. 40년간의 결혼 생활, 자녀들을 키우며 느꼈던 기쁨과 보람, 그리고 은퇴 후 겪었던 배신과 절망까지. 모든 것이 자신을 더 강하고 지혜로운 사람으로 만들어준 소중한 경험이었다. 그는 혼자 중얼거렸다. 진정한 복수는 상대방을 해치는 것이 아니라 자신이 더 행복하고 당당하게 사는 것이다. 나는 이제 진짜 자유로워졌고 진짜 행복해졌다. 이것이 바로 내가 원했던 승리다. 도연의 이야기는 수많은 사람들에게 교훈과 영감을 주었다.
특히 비슷한 처지에 있는 은퇴자들과 가족 문제로 고민하는 사람들에게는 새로운 희망의 메시지가 되었다. 그의 강연과 책은 계속해서 많은 사람들의 인생을 변화시켰고 그 자신도 매일 새로운 도전과 성취를 통해 더욱 풍요로운 노년을 만들어가고 있었다. 한편 정숙과 자녀들은 여전히 후회와 자책 속에서 살아가고 있었다. 그들이 놓쳐버린 것이 단순히 돈이 아니라 진정으로 사랑하고 존경해야 할 가족이었다는 것을 뒤늦게 깨달았지만 이미 모든 것이 늦어버렸다. 도연은 그들을 용서할 수도 있었지만 다시는 그들과 함께 살고 싶지 않았다. 그에게는 이제 새로운 가족, 새로운 동료들, 그리고 무엇보다 자기 자신과의 진정한 화해가 있었기 때문이었다. 이것이 바로 진정한 은퇴자의 역습이었다. 단순한 복수가 아닌 자신의 가치를 스스로 증명하고 새로운 인생을 당당하게 살아가는 것. 김도연은 70세의 진정한 자유와 행복을 찾았고 그의 이야기는 앞으로도 많은 사람들에게 용기와 희망을 주는 전설로 남을 것이었다.